지원아, 내 시부모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민주는 이제 겨우 5살이야. 앞으로는 네가 형님으로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구나. 시어머니 김영애 여사는 우유 자국이 묻은 작은 얼굴을 내 품으로 밀어넣으며 마치 택배를 인계하듯 당연하다는 투로 말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아이를 받지 않았다. 박민주는 그대로 바닥에 엉덩방아를 태고는 목청껏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 결혼 7년 차. 그리고 박민주가 태어난 지 5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마음을 다잡고 맞은편에 있는 박민준을 쳐다봤다. 민준 씨, 당신도 같은 생각이에요? 박민주는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여 자기 발끝만 쳐다봤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한마디 뱉었다. 지원아, 엄마가 고혈압으로 몇 번이나 쓰러지셨어.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우리 집 형편이 좋으니까 민주 데려와도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는 일일 뿐이야. 숟가락 하나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20살이 넘은 대학생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직장 그만두고 전업 보모가 될 생각은 없어요. 김영애 여사는 이 말을 듣자마자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있던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고는 목소리를 한 옥타브 높였다. 너 지금 무슨 막말을 하는 거냐? 무슨 퇴사? 내 그 스튜디오에서 한 달에 600만 원 버는 게 모대수라고. 우리 박씨 집안이 그 돈 몇 푼 없어서 쩔쩔맬 것 같아? 네가 민주를 잘 돌보는 건 덕을 쌓는 일이야. 게다가 맏며느리는 어머니나 다름없다는 옛말도 있잖아. 이건 조상님들이 남기신 규칙이야. 어머님, 지금은 법치 사회예요. 그런 옛날 방식은 통하지 않아요. 나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다. 저도 부양해야 할 부모님이 계시고 제 인생이 있어요. 민주는 어머님의 친딸이지 제 책임이 아니에요. 강지원, 박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질책의 빛이 서려 있었다. 꼭 이럴 때 그렇게 선을 그어야겠어? 엄마가 과로로 쓰러지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나는 눈앞에 이 남자를 보며 문득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전에는 나의 독립적이고 명민한 점을 칭찬하더니 결혼 후에는 이런 장점들이 오히려 그의 입에서는 냉혈한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 있었다. 박씨 집안은 지난 2년간 시아버지 박철수 씨의 투자 실패로 예전의 명성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들이 무슨 속셈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가려 했다. 거기 안 서. 김영애 여사가 달려와 문 앞을 막아섰다. 깡마른 손가락이 거의 내 코에 닿을 듯 했다. 강지원, 똑똑히 들어둬. 이 아이 내가 키우든 안 키우든 키워야 해. 잊었어? 예전에 민준이 회사 자금이 막혔을 때 네가 가족재산보충 합의서에 서명했던 거. 거기엔 똑똑히 적혀 있다고. 박씨 집안의 빚은 네가 져야 하고 박씨 집안 사람들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합의서는 3년 전에 서명한 것이었다. 당시 박민주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었다. 은행의 자산 증명용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이행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지 당신들한테 나를 팔아넘기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서명은 네가 했고 도장도 네가 찍었어. 김영애 여사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민주를 키우기 싫다고? 좋아. 그럼 합의서대로 매달 2천만 원씩 가족 공동 보상금을 내놔. 우리는 고향에 내려가서 요양해야겠으니 민주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한 푼도 빼놓을 생각 마. 한 달에 2천만 원. 그들은 내가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 일군 스튜디오를 통째로 씹어 삼키고 뼈까지 발라 먹을 작정이었다. 만약 안 주면요?
내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극도의 분노였다. 안 주면 그림자 속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박철수 씨가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지원아, 박 씨 집안이 7년 동안 너에게 가풍을 가르쳤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이 아비가 직접 서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르쳐 주마. 나는 이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박민준의 침묵, 시어머니의 억척스러움, 시아버지의 음침함, 그리고 바닥에서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울고 있는 5살 아이. 원래는 따뜻했던 집이 지금은 거대하고 끈적끈적한 진흙탕처럼 나를 조금씩 심연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히 냉정해졌다. 좋아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법정에서 뵙죠. 집을 나설 때 찬 바람을 맞고 나서야 등 전체가 땀으로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민주는 따라 나오지 않았다. 예상했던 바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 밖이었다. 7년의 감정이 소위 박씨 집안의 이익이라는 것 앞에서는 찌르면 구멍이 뚫릴 창호지처럼 얇았다. 차에 앉아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박민준이 보낸 문자였다. 지원아,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합의서 일은 마음에 다 아두지 마. 내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사과하고 민주를 며칠만 데리고 있으면 다 잘 얘기해 볼 수 있어. 얘기해 본다고. 나는 화면을 보며 냉소했다. 그의 얘기란 결국 내 날개를 스스로 부러뜨려 그들 가족의 단란함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차를 몰아 친구 최수진의 집으로 갔다. 그는 재무감사 일을 해서 그런 복잡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2천만 원? 그 사람들 미쳤네? 수지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는 내가 가져온 합의서 사본을 책상 위에 세게 내리쳤다. 강지원, 너 그때 머리에 뭐가 들었던 거야? 이런 합의서에 감히 서명을 해. 그건 3년 전이었어. 박민준의 건설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야. 시아버님이 이 가족 자산 공동 분담 보충 합의서에 서명만 하면 오랜 친구분한테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그때 박민주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하늘에 맹세했지. 평생 나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이 합의서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나는 눈을 내리깔고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는 나와 부기를 함께 나누자고 하네. 단지 그 부기가 내 피를 빠는 것이지만. 수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합의서 제16조를 가리켰다. 이것 봐. 일방이 가족 부양 및 양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들은 이 조항의 허점을 파고든 거야. 시누이를 강제로 너의 부양 책임으로 정의해버린 거지. 하지만 법적으로 시누이를 부양할 의무는 없잖아. 내가 반박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이 합의서가 너희 부부 내부의 재산 분배에 대한 진정한 의사 표시로 인정되고 여기에 박씨 집안이 현재 실제로 생활이 어렵다는 거짓 상황까지 더해지면 법원에서 일부 참작하여 판결할 수도 있어.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리고 2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분명히 내 스튜디오의 매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정한 걸 거야. 그들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목숨줄을 원하는 거지. 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서 소처럼 일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야.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스튜디오에서 지냈다. 박민주는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애원이었지만 나중에는 짜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가운 협박으로 변했다. 강지원, 엄마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어. 정말로 법정까지 가면 내 평판만 더러워지고 그 스튜디오도 계속하기 힘들 거야. 내 지금 행동은 아동육이나 마찬가지라고. 알아? 아동? 그 아이는 당신 어머니가 낳았지.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스튜디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층의 분주한 차량들을 내려다봤다. 박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전화기 저편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박민준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변했다. 이혼, 강지원,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군. 그 합의서가 있는 한 네가 떠나고 싶어도 살가죽이 벗겨질 각오는 해야 할 거야. 엄마가 그랬어. 네가 감히 이혼하자고 하면 민주를 데리고 내 스튜디오 앞에서 목을 매겠다고. 이것이 내가 7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였다. 그는 내 앞에서 마지막 위선의 가면을 파어 던지고 그 밑에 썩어 빠진 뿌리를 드러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시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고소한 것이었다. 사건명은 가족 내부 합의 분쟁 및 부양권 분쟁. 그들은 내가 합의를 이행하여 매달 박민주의 부양비 및 시부모의 노후 부양비로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내 스튜디오의 몇몇 고객들은 심지어 익명의 제보 편지까지 받았다. 내가 인성이 저열하고 어린 시누이를 학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강 실장님, 해명이 필요합니다. 오랜 협력사였던 김 부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런 집안일이 커지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김영애 여사의 소행임을 알았다. 그녀는 내 생계 수단을 끊어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려 했다. 나는 해명하지 않았다. 그저 정리된 재무 보고서를 건넸다. 부장님,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법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해명을 할 겁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스튜디오에서 밤늦게까지 회계 장부를 정리했다. 수진이 내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다. 김영애 여사가 박씨 집안의 옛집에서 찍은 것이었다. 영상 속에서 5살 박민주는 배고프다며 울고 있었고 김영애 여사는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제 며느리 강지원 말입니다. 큰 집에 살고 고급 차를 몰면서 자기 친동생 같은 시누이 분유값 하나 내주려 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늙은 부부를 죽이려는 겁니다. 영상 아래의 댓글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욕설과 비난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악독한 말들을 보며 오히려 마음속에서 전례 없는 명료함이 솟아올랐다. 그들은 이런 수단으로 나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토끼도 급하면 사람을 문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하물며 나 강지원은 결코 온순한 토끼가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예전에 박씨 집안에서 일하셨던 김 회계사님 되십니까? 저는 강지원입니다. 3년 전 박씨 집안의 소위 자금 위기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실은 종종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장부에 숨어 있었다. 그들이 그 2천만 원을 원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그 2천만 원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었다. 그 늙은 회계사의 성은 김 씨였다. 박씨 집안의 건재상에서 15년간 일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는 무거웠고 망설임이 묻어났다. 지원 씨, 어떤 일들은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어요. 김 회계사님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았다. 그때 그 장부는 박 사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겁니다. 저는 월급쟁이일 뿐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스튜디오의 차가운 테라스에 서서 거의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어조로 말했. 김 회계사님, 박씨 집안이 지금 저를 고소해서 매달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 스튜디오가 1년에 얼마를 남기는지 아시잖아요. 이건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제 목숨을 달라는 겁니다. 만약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증거 교환을 할 때 회계 감사를 신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부상의 그 작은 꼼수들은 더 이상 집안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전화기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익명의 이메일 패키지를 받았다. 그 안에는 3년 전 박씨 집안 회사의 내부 자금 거래 명세서가 들어 있었다. 나는 빽빽하게 적힌 항목들을 넘겨보며 손바닥에 점점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알고 보니 당시의 소위 경영위기는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이었다. 박철수 씨는 밖에 여자를 두고 있었고 그 여자가 엄청난 액수의 이별금을 요구했던 것이다. 박철수 씨는 동업자들의 의심을 살까봐 회사 공금을 함부로 쓸 수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 손실을 연출하여 나를 속여 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것이었다. 박민주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공범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속아 넘어간 효자였을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스튜디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영애 여사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얼굴이 꾀죄죄한 박민주를 손에 잡고 들어왔다. 그 뒤에는 카메라를 든 유튜버 2명이 따라붙었다. 강지원, 이 배은 망덕한 것. 김영애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상까지 받았다는 그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큰 스튜디오에 살면서 한 봉지에 몇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 친동생 같은 시누이의 목숨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두 유튜버는 즉시 카메라를 내게로 향했다. 나는 흥분으로 일그러진 김영애 여사의 얼굴을 보며 분노보다는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황당함을 느꼈다. 박민주는 제 동생이 아니라 어머님의 딸입니다. 나는 침착하게 카메라를 응시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가 녹음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 절대적인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님과 박철수 씨는 건강하시고 명의로 된 처분하지 않은 아파트도 2채나 있으면서 며느리에게 부양비를 강요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입 닥쳐. 김영애 여사가 벌떡 일어나 내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너에겐 합의서가 있어. 박씨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똑똑히 적혀 있다고. 지금 돈을 안 주는 건 계약 위반이고 유기야. 합의서의 효력은 판사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두 기자, 아니 유튜버를 쳐다봤다. 두 분, 기왕 찍으실 거면 박씨 집안이 3년 전에 청담동에 산 그 빌라도 한번 찍어보시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보시고 박씨 집안이 정말로 며느리에게 매달 2천만 원을 뜯어내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운지 다시 토론해 보자고요. 김영애 여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며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그렇게 빨리 그 빌라의 존재를 알아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너 무슨 헛소리야. 그녀는 박민주를 잡아 끌며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다. 나가면서 카메라를 향해 중얼거렸다. 뭘 찍어? 찍지 마. 집에 가. 그들이 허둥지둥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박민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원래는 이혼만 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정의를 원해요. 2천만 원의 부양비, 탐욕의 대가가 얼마인지 알게 해줄게요. 박민주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지원아, 오늘 엄마가 찾아가서 소란 피운 건 잘못했어. 내가 이미 뭐라고 했어. 하지만 그 2천만 원 문제는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면 안 될까? 아버지가 밖에서 빚을 좀 졌어. 민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올 거야. 그냥 나를, 이 집을 살려준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당신을 살려준다고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박민준 씨, 3년 전에 제가 합의서에 서명했을 때 이미 한 번 살려줬어요. 그런데 당신이 제게 준 보답이 뭐였죠? 당신 부모님과 한패가 돼서 나를 끊임없이 우유를 짜낼 수 있는 젖소 취급한 거잖아요.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구세주 노릇 안 해요. 나는 전화를 끊고 김 회계사님이 준 명세서와 수진이 정리해준 박씨 집안의 재산 은닉 증거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개정까지 3일이 남았다. 그 3일 동안 박민주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 내게 화해를 청했다. 박씨 집안 친척들은 번갈아 가며 메신저와 전화로 나를 비난했다.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었다.
지원아, 여자가 너무 강하면 좋지 않아. 시댁을 고소했다고 소문나면 앞으로 누가 널 데려가겠니? 민준이는 착한 아이야. 그저 너무 효심이 깊어서 그래. 네가 좀 이해해줘. 나는 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다. 이런 소위 조언들은 법정에서 그들이 내게 가한 정신적 압박과 도덕적 납치의 가장 좋은 증거가 될 것이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창밖의 네온사인을 바라봤다. 이 도시는 수많은 음모와 탐욕을 담을 만큼 크지만 진실이 숨을 곳이 없을 만큼 작기도 했다. 2천만 원. 김영애 여사는 그것이 자신의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했다. 박철수 씨는 그것이 자신의 치부를 가려줄 천이라고 생각했다. 박민주는 그것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그것이 박 씨 집안의 체면 있는 삶의 종지부를 찍는 조종 털종이 될 것임을 알려줄 것이었다. 이혼 합의서를 박민준에게 보낸 지 3시간 후 그가 내 스튜디오 아래층에 나타났다. 그는 몹시 초췌해 보였고 눈 밑은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다. 원래는 몸에 딱 맞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정교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결혼 기념일에 내가 가장 좋아하던 그 가게의 케이크였다. 지원아,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는 엘리베이터 입구를 막아서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거의 애원에 가까운 비굴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받지 않고 하행 버튼을 눌렀다. 박민준 씨,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면 판사님을 찾아가세요.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면 제 비서를 찾아가시고요. 그분들은 내 부모님이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박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억눌렀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분들이 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늙고 사업도 망하고 5살짜리 아이까지 데리고 계시는데 내가 장남으로서 돕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냐고. 나는 그냥 너한테 조금만 분담해달라고 한 거야. 매달 그 2천만 원 내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못 낼 돈도 아니잖아. 왜 기어이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는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박민준 씨, 아직도 그게 분담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침탈이에요. 당신의 효심은 나를 착취하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고 당신의 체면은 내 인생을 소모하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어요. 3년 전 당신은 내 신뢰를 이용해서 합의서에 서명하게 했죠. 그건 재산을 노린 사기였어요. 지금 당신은 내 결혼을 이용해서 당신 여동생을 부양하라고 강요하고 있죠. 그건 내 인생을 해치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어요. 그 합의서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였어. 그가 소리쳤다. 당신 아버지의 혼외자와 그 밖의 작은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였겠죠. 나는 차갑게 이 말을 던져봐. 박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극도의 충격과 뒤이은 죄책감이 그를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너 알고 있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아는 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박민준 씨, 당신이 가장 역겨운 점은 당신이 당신 아버지처럼 위선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인 척하며 나라는 외부인이 당신들 박씨 집안의 황당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에요. 그 매달 2천만 원의 부양비 정말로 민주를 위한 돈이었을까요? 그건 당신 아버지가 청담동에 있는 그 여자에게 주는 입막음용 돈이었겠죠. 박민주는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 합의서에 숨겨진 채무 분담은 사실 박철수 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밖의 일을 처비한 손실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쪽 여자가 아이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소란을 피우자 돈이 없어진 박철수 씨가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며느리에게 손을 뻗친 것이었다. 지원아, 나는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 박민준 씨, 그 눈물은 법정에서나 쓰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줄게요.
김영애 여사님은 아직 청담동에 그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만약 재판 현장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공포로 가득 찬 박민준의 얼굴을 차단했다. 다음 이틀 동안 나는 집에 틀어박혀 재판의 모든 세부 사항을 반복해서 검토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이 소송에서 법조항은 단지 뼈대일 뿐. 그 피비린내 나는 인간성의 추문이야말로 치명적인 살과 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법정에서 직접 박씨 집안의 그 금옥으로 치장했으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껍데기를 찢어버릴 작정이었다. 개정 전날 밤 나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원아, 그냥 그만두면 안 되겠니? 어머니는 전화기 저편에서 한숨을 쉬었다. 내 시어머니가 일을 이렇게 크게 벌여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 2천만 원은 확실히 너무 많으니 그들과 협상해서 좀 줄여주는 건 어때? 이혼하면 너는 재혼하는 신세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엄마, 만약 내가 이번에 고개를 숙이면 평생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거예요. 나는 전화기를 쥔 채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뜯어먹으려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다. 모든 증거를 서류 봉투에 담았다. 새벽 3시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의 희미한 빛을 바라봤다. 온 세상에 버림받은 이 느낌이 오히려 나를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만들었다. 김영애, 박철수, 박민준. 그들은 한 여자의 명성과 약점을 잡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다. 한 여자가 결혼과 명성마저 버렸을 때 그녀는 무적이 된다는 것을. 아침 8시 나는 정시에 법원 앞에 나타났다. 김영애 여사와 박철수 씨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애 여사는 오늘 일부러 누덕누덕 기운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품에는 졸고 있는 박민주를 안고 있었다. 옆에는 소위 친척이라는 몇몇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나를 보자 김영애 여사는 즉시 연기에 들어갔다.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저 가정을 버리고 시부모를 죽이려는 악독한 며느리 좀 보세요. 강지원, 하늘이 보고 있어. 너는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나는 그녀의 저주에 아랑곳하지 않고 등을 곧게 폈다. 그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나의 전쟁터이자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심판정 안의 공기는 엄숙하고 차가웠다. 박민주는 원고석 측 후방에 앉아 있었다. 그 구겨진 양복은 그를 서리 맞은 가지처럼 보이게 했다. 김영애 여사는 박민주를 꽉 껴안고 있었고 시아버지 박철수 씨는 음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혼탁한 눈은 때때로 나를 훑어보았고 그 안에는 짙은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는 거만한 표정의 중년 남자로 성은 왕 씨였다. 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 파일을 펼쳤다.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재판장님, 원고 측 당사자이신 박철수, 김영애 두 분 어르신께서는 60고령의 어린 딸 박민주를 부양하고 계십니다. 현재 두 분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으며 가업 또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피고 강지원은 박씨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연수입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3년 전 쌍방이 체결한 가족 재산 보충 합의서에 따라 강지원 씨는 가정이 중대한 변고를 겪었을 때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과 부양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가 합의를 이행하여 매월 부양 및 봉양비로 총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왕 변호사는 말을 마치고 내 친필 서명이 담긴 합의서 원본을 특별히 제시했다. 재판장은 고개를 숙여 서류를 검토한 후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피고 강지원 씨,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직접 변론하시겠습니까?
원고가 제출한 이 합의서와 그들이 주장하는 월 2천만 원의 부양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민주는 쳐다보지 않고 오직 재판장을 평온하게 직시했다. 재판장님, 제가 이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서의 효력을 논하기 전에 원고 측에서 이 매월 2천만 원의 지출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애 여사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나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어떻게 계산하냐고? 민주는 최고의 사립 유치원에 다녀야 해. 한 달에 200만 원이야. 애가 몸이 약해서 수입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은 들어. 나랑 영감님 병원비랑 약값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이라고. 거기다 가사 도우미 쓰고 집안 생활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뭐가 많아? 강지원,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는 일 하나 맡으면 몇천만 원씩 벌잖아. 이 돈은 너한테는 세 발의 피야. 왕 변호사님, 나는 상대 측 변호사를 바라봤다. 법조인으로서 부양비의 판정 기준이 필요성과 합리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5살 아이의 영양제와 사립 유치원이 법적으로 형수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필요 지출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왕 변호사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강지원 씨, 합의서에는 경제적 보상이라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속하는 범주입니다. 당신이 서명했다는 것은 이러한 지출 수준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나는 가볍게 웃으며 앞에 놓인 서류철을 열었다. 그럼 이 계약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 박 씨 집안 회사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박철수 씨가 청담동의 부동산 한 채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미영이라는 여성으로 박철수 씨의 내연녀입니다. 법정 안에서는 순간 억눌린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지원, 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박철수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벌떡 일어나 책상을 쳤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3년간 박철수 씨는 각종 명목으로 회사에서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이 보충 합의서는 회사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철수 씨가 자신의 사생활로 인한 자금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저를 기망하여 유도한 것입니다. 김영애 여사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박철수 씨를 쳐다봤다. 영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청담동. 이미영은 또 누구야? 제가 하는 헛소리 듣지 마. 돈 주기 싫어서 발악하는 거야.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아닌지는 여기 박 씨 집안의 당시 회계장부 명세서와 청담동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나는 증거를 법원 경위에게 제출했다. 재판장님, 원고가 주장하는 월 2천만 원의 부양비 중 1,200만 원은 이미영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제가 왜 시아버지의 혼외자와 내연녀를 위해 소위 부양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이 말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김영애 여사의 머리 위를 내리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갑자기 박민주를 놓아두고 미친 듯이 박철수 씨에게 달려들었다. 박철수, 이 배은망덕한 인간. 밖에다 여자를 두고 돈을 다 퍼줬어? 그것도 민주를 핑계로 날 속여?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주는 놀라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법원 경위들이 급히 나서서 질서를 유지했다. 정숙, 재판장은 힘껏 법봉을 내리쳤다. 나는 피고석에 서서 법정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늙은 부부를 바라보았다.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는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공평인가? 이것이 그들이 입에 달고 살던 맏며느리는 어머니인가? 법정이 조금 조용해지자 나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제출할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박민준 씨가 재판 전에 개인적으로 제게 보낸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에서 그는 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이혼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제 스튜디오를 완전히 거덜내기 위해 온 가족이 상의해서 정한 함정이라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민준의 그 익숙하면서도 비열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원아, 그냥 인정해. 판결만 나면 넌 꼼짝없이 박씨 집안에 남아서 돈 벌어야 해. 이혼해도 한 푼도 못 가져갈 뿐만 아니라 평생 빚만 짊어지게 될 거야. 장래는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적은 마치 심야의 황야처럼 바람 소리마저 사라진 듯했다. 시부모는 넋이 나갔다. 그들은 내가 청담동까지 알아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 더더욱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공포와 망설임 속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증거를 남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마치 순식간에 식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재판장님, 이상의 증거에 근거하여 저는 이 보충 합의서가 기망에 의한 것이고 현저히 불공정하며 사회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법원께서 이 합의를 무효로 판결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싸움에서 나는 이길 뿐만 아니라 박씨 집안을 치욕의 기둥에 영원히 못 박아버릴 작정이었다. 법정의 정적은 좋기 30초는 이어졌다. 법원 경위의 질서 유지 외침마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김영애 여사는 뼈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원고석에 주저앉아 멍하니 박철수 씨를 바라봤다. 그리고 집안에서 태산처럼 위엄을 부리던 시아버지는 지금은 필사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멸과 심판의 눈초리를 피하려 애쓰고 있었다. 피고 강지원 씨, 증거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일어나 녹음기와 은행 거래 명세서가 담긴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건넸다. 박민준의 옆을 지나갈 때 나는 그에게서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한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한층 엄격해졌다. 상대 변호사인 왕 변호사의 이마에도 가는 땀방울이 맺혔다. 그 역시 자신이 맡은 사건이 이런 진흙탕일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몇 장의 거래 명세서를 반복해서 넘겨보고 너무나도 선명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결국 그는 힘없이 손을 내렸다. 재판장님, 5분간 휴정을 신청합니다. 당사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허가합니다. 법봉이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따귀를 때리는 소리처럼 울렸다. 휴정 시간 동안 법정 한 구석의 조정실에서는 격렬한 다툼 소리가 새어나왔다. 김영애 여사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두꺼운 문을 뚫고 들려왔다. 박철수,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나를 여기서 망신시켜? 그게 2천만 원이야. 내 목숨값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고 했어? 당신 사람 맞아? 이어서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와 박민준의 힘없는 만류가 들렸다.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 법원이에요. 나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진이 물 한 병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원아, 방금 내 말 정말 통쾌했어. 김영애 여사 얼굴 봤어. 완전 팔레트 같더라. 나는 물병을 쥐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예상했던 복수의 쾌감 대신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 결혼은 결국 피비린내 나는 해부극이 되어 모든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 비겁함을 끄집어내 햇볕 아래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다. 5분 후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다. 김영애 여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원래 가난을 연기하기 위해 입었던 낡은 옷은 이미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재판장님, 저는 불복합니다. 김영애 여사가 갑자기 일어나 내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설령 박철수가 밖에서 더러운 짓을 했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 일이야. 강지원, 넌 박씨 집안 며느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민주는 박씨고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그 합의서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도 네가 걔를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네가 오늘 대중 앞에서 시부모를 모욕했어. 이건 대역죄야. 내가 네가 속한 협회에 널 고발할 거야. 이 업계에서 완전히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겠어. 나는 조용히 일어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어조로 말했다. 김영애 여사님, 효라는 것은 어른이 자애로울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박씨 집안을 위해 지불한 각종 비용은 누적 6억 원이 넘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머님께서 사신 1,000만 원짜리 목걸이와 아버님께서 청담동에서 지불하신 골프 회원권 비용도 포함해서요. 저는 며느리로서 심지어 부양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변질된 갈취를 보호하지 않으며 부양을 빙자한 사기는 더더욱 보호하지 않습니다. 나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원고는 자신들이 부양 능력이 있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고액의 불법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이미 허위 소송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는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련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허위 소송이라는 네 글자를 듣자 왕 변호사의 안색이 완전히 변했다. 그는 계속 소리치려는 김영애 여사를 급히 잡아당기며 나지막이 경고했다. 그만하세요. 감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박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가 나를 보는 눈빛에는 경악과 애원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더 이상 몇 마디 좋은 말로 구슬려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강지원이 아님을 깨달았다. 지원아, 일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마. 제발 부탁할게. 그는 입술을 움직여 우리 둘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예의 바르면서도 서먹한 미소로 화답했다. 박민준 씨, 당신들이 저를 법정에 세우고 매달 2천만 원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막다른 길은 당신들이 직접 선택한 겁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시부모는 원래 내가 도살당할 양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강철 칼을 쥐고 있을 줄은 몰랐다. 5살 아이 박민주는 의자 뒤에 숨어 험악한 얼굴의 어른들을 겁에 질린 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이 소동극의 유일하고도 비참한 배경이었다. 지원아, 정말 우리 가족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을 작정이야? 법정 변론 단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민준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사포로 간 것처럼 쉬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을 보지 않고 오직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눈가는 붉었다. 그 돈들, 그 장부들, 네가 정말로 검찰에 제출하면 우리 아버지는 인생이 끝장나. 나도 마찬가지고 네가 7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데 마음이 조금도 아프지 않아? 나는 그를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한치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박민준 씨, 이 가정을 무너뜨린 건 그 몇 장의 장부가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당신들이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내 말은 심판정 위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은 입만 열면 내가 당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말하지만 당신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어떻게 하면 내가 매달 2천만 원을 내게 할지 계산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사기 합의서로 나를 박씨 집안에 묶어둘지 상의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내가 살 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박민주는 입을 벌렸다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때까지 침묵하던 박철수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얼굴을 한번 닦았다. 그 음침한 도끼는 사라지고 대신 늙고 교활한 패배감이 깃들어 있었다. 강지원, 네가 이겼다. 합의서 일은 우리가 소송을 취하하겠다. 돈도 필요 없어. 네가 그 증거들만 없애주면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너와 민준이는 너희들 삶을 살아.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널 귀찮게 하지 않을게. 소송 취하여 나는 차갑게 웃었다. 박철수 씨,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군요. 이 소송이 이미 시작된 이상 주도권은 더 이상 당신들에게 없습니다. 나는 재판장을 향해 엄숙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재판장님, 원고 측 박철수, 김영애 씨가 소송 과정에서 명백한 사실 왜곡, 거액의 재산 악의적 은닉, 그리고 협박 및 갈취 행위를 한 점을 감안하여 저는 조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법원께서 원고 측의 자산에 대해 사법적 강제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 자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3년 전 기망에 의해 체결된 가족 재산 보충 합의서의 취소를 요구하며 박민준 씨가 혼인 기간 중 그의 부모 및 이미영 씨에게 불법적으로 이전한 공유 재산 총 57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금액이 나오자 김영애 여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했다. 작게 욕설을 중얼거리던 입이 순식간에 떡 벌어졌다. 50억이 넘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민준을 가리켰다. 아들아,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것들에게 그렇게 많이 줘?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준 거야? 박민준은 고개를 숙여 얼굴을 땅에 파묻고 싶어 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아버지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 몰래 부부 공동 재산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 심지어 내 스튜디오의 배당금까지도. 그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수진이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해 두었다는 것을 몰랐다. 강지원, 너는 우리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구나. 김영애 여사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는 법원 경위의 재질을 뿌리치고 원고석을 뛰쳐나와 내 쪽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경위에게 단단히 붙잡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히스테릭하게 울었다.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어떻게 너 같은 상복을 입고 들어온 년을 며느리로 들였을까?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 돈까지 뺏어가겠다고 너는 시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벼락 맞으려나. 재판장은 법봉을 세게 내리쳤다. 원고는 언행에 주의하십시오. 법정은 당신이 행패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김영애 여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 장면은 과거 그녀가 집에서 수없이 행패를 부려 나를 굴복시키려 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예전에는 박민준의 체면을 생각해서 소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때문에 물러섰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추한 모습을 보니 그저 가련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김영애 여사님,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말했다. 벼락은 며느리의 피땀으로 번 돈을 가져다 혼외자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에게나 남겨두세요. 민주도 여기 있어요. 당신이 지금 내뱉는 모든 저주는 그 아이에게 뻔뻔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박민주는 의자 옆에 웅크린 채 큰 눈에 공포를 가득 담고 있었다. 그녀는 허위 소송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한때 자신에게 다정했던 이 형수가 더 이상 박씨 집안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높은 산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재판장님, 저의 반소 요청은 이미 제출되었고 증거는 완벽합니다. 나는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저는 어떠한 형태의 법정 외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법이 내려주는 가장 공정한 판결만을 원합니다. 왕 변호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모든 서류를 챙겼다. 그는 박씨 집안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알았다. 이 소송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잃어버렸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다. 박민준이 따라와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틀어 피했다. 지원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가 붉어진 눈으로 물었다. 박민준 씨, 당신이 당신 부모님 편에 서서 그 합의서로 나를 갈취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날 죽었어요. 지금의 강지원은 박씨 집안의 채권자일 뿐이에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가에 기다리고 있던 차로 향했다.
한 달 후 법원의 판결문이 예정대로 도착했다. 그것은 마치 묘비처럼 두꺼웠고 박 씨 집안의 모든 탐욕과 망상을 완전히 못 박았다. 내가 제출한 증거가 완벽했기 때문에 법원은 3년 전 체결된 가족재산 보충 합의서가 명백한 기망 사실이 존재하고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인정하여 법에 따라 이를 취소했다. 동시에 박민준이 혼인 기간 중 부모에게 불법적으로 이전한 57억 원의 공유 재산에 대해 법원은 기한 내에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소위 월 2천만 원의 부양비 청구는 재판장이 사실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직접 기각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나는 스튜디오 테라스에 앉아 멀리 강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생각했던 만큼의 환희는 없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재판 날보다 더 말라 있었고 헐렁한 재킷을 걸친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잘 나가던 건축 엘리트의 기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원아, 판결문 받았어. 그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여기 3억 원 들어있어. 내 차 팔고 내가 그동안 모아둔 비자금까지 다 합친 거야. 나머지 돈은 아버지가 청담동 그 집을 팔아서 처리 중이야. 남은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갚을게. 나는 그 카드를 받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건 법원이 제게 판결한 돈이에요. 집행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돼요.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었어요. 너한테 작별 인사하러 왔어. 박민주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부모님은 고향으로 내려가셨어. 이미영은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남은 현금 몇억 원까지 챙겨서 달아났대. 엄마는 충격을 받아서 지금은 하루 종일 횡설수설해. 너를 욕했다가 또 민주를 안고 울었다가. 민주는 고향에 있는 군립 어린이집에 들어갔어. 시설은 별로지만 그래도 안정은 찾았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지원아, 나는 예전에 내가 노력해서 균형을 맞추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너를 희생시키고 착취하는 기반 위에 세워진 그런 균형은 처음부터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박민준 씨. 나는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당신들 온 가족이 나를 법정에 세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미래는 없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서명 다 끝났고 내 비서한테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나를 깊이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더 이상 되돌리려는 기백은 없었다. 앞으로 잘 지내.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구부정해 보였다. 나는 그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무거움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반개월 후 내 스튜디오는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전의 소동은 오히려 나를 증명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남은 고객들은 나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수진이 차를 마시러 나를 찾아와 소식 하나를 전해주었다. 네, 그 시어머니 김영애 여사 고향에 돌아가서도 소란을 피우려다가 박 씨 집안 친척들이 그 집에 수십억 원을 숨겨놓고 친척들한테는 한 푼도 안 나눠주고 며느리한테 2천만 원을 뜯어내려 했다는 소문을 들었대. 그래서 다들 그 집 문 앞에 가서 빚독촉을 하고 있대. 지금 김영애 여사는 대문도 못 열고 매일 집 안에 숨어 지낸다더라. 그것도 인과응보겠지. 나는 맑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옅게 웃었다. 그 시끄럽고 비열했던 일들은 이제 마치 전생의 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결혼이 함께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의 함께는 등 뒤에서 칼을 꽂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행히도 그 숨막히는 재판에서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법은 갈취를 보호하지 않으며 가족애를 빙자한 흡혈귀는 더더욱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로 내 자유를 위한 대관식을 스스로 거행했다. 스튜디오를 나서니 황혼이었다.
석양이 도시 전체의 유리 외벽을 장밋빛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서늘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상쾌했던 적은 없었다. 5살 박민주, 2천만 원의 탐욕, 흔들리던 그 남자. 모두 그 정적 속에 법정에 남겨졌다. 그리고 나는 강지원이라는 한 사람의 자유롭고 광활한 새 삶을 향해 발을 내딛고 있었다.